안녕하십니까, 김현선입니다. 시민의 눈, 시민의 목소리로 세상을 향해 질문하는 시사인 대세남. 오늘은 대전시 환경미화 업무의 민영화를 막아달라는 청소 노동자들의 절박한 목소리, 전시 행정이라 비판받는 세종시 전기 굴절 버스를 바라보는 날카로운 시민의 눈, 그리고 대전, 세종, 충남 400만 지역민의 삶과 관련된 다양한 질문들과 함께하겠습니다. 시사인 대세남 지금 시작합니다. 첫 순서는 시민의 목소리를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네, 내가 사는 지역을 더 좋은 곳으로 만들기 위한 시청자들의 뜻있는 목소리, 이럴 수 이슈. 자, 오늘은 깨끗한 도시 환경을 위해서 정말 보이지 않는 곳에서 땀 흘리는 분들의 간절한 목소리입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대전시 환경미화원 김재균이라고 합니다. 30년째 공익에 맡겼던 대전시의 청소 업무가 당장 내년부터 민영화가 될지도 모른다고 합니다. 환경미화원 민영화 대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른 새벽, 대전시 환경미화원 김재균 씨는 바쁜 하루를 시작합니다. 산더미처럼 쌓인 종량제 봉투, 어제 우리가 버린 쓰레기입니다. 아직은 어두운 새벽이라 안전사고 위험이 많습니다. 그래도 차에 타고 내리기를 수백 번 반복해야 합니다. 하루에 한 200번 정도 타고 내리지 않을까 싶은데요. 야, 이거 다 싫죠? 네? 계속 집중을 해야 되는 게 언제 어디서 차가 나올지 모르고 항상 위험에 노출이 돼 있다 보니까 예의주시하고 오면서 일하고 있습니다. 차가 진입할 수 없는 골목이나 수거가 짧은 구간에서는 뛰는 게 일상. 영하까지 떨어지는 새벽 추위에도 어느새 김재균 미화원의 몸은 땀으로 흠뻑 젖습니다. 땀 좀 식히고. 그런데 김재균 씨에게 걱정거리가 생겼습니다. 요즘 들어서는 조금 고용에 대한 불안감도 있고 이제 민영화 추진 시에서 이제 추진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다 보니까 좀 많이 불안하게 일을 하고. 대전시 환경미화 업무가 민영화 위기에 처한 건데요. 최고참 선배도 심란한 건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는 일을 하면서 그런 생각 안 하려고 해도 그때 하다 보면 하게 돼요. 안 할 수가 없고 항상 뭐 우리가 이렇게 해도 내가 여기를 있어도 요원을 항상 주시하면서 이렇게 있어야 될 입장이고. 대전 도시공사가 공공으로 운영하던 대전시 청소 업무. 대체 민영화 논란은 어떻게 불거진 걸까요? 2019년 9월 10일 날 최종 대법원에서 어떤 독점적 지위, 도시공사가 이걸 독점적으로 하는 것은 문제가 좀 있다. 그래서 자격을 갖춘 자한테는 어떤 사업권을 줘야 된다. 시장 경제의 어떤 논리 뭐 이런 걸로 저는 이해하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 그 소송을 제기한 민간 업체가 사업권을 취득을 하게 됐습니다. 대전 도시공사의 청소 업무 계약을 보면 중구, 동구, 대덕구는 2021년 12월 31일까지, 서구와 유성구는 올해 말까지입니다. 당장 내년부터 서구와 유성구는 환경미화 업무를 민간에 위탁할 수도 있는 상황. 현장의 미화원들은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매번 일 나갈 때마다 불안해요. 항상 불안하고 일도 집중을 하기 힘들고, 그러다 보니까 업무하는 데 있어서 약간 효율이 많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제가 대충 알기로도 뭐 2명이 할 일은 최소 뭐 1명이 하는 쪽으로 바뀌는데, 지금도 솔직히 많이 힘든 실정인데도 불구하고 뭐 그대로 넘어가면 일도 힘들어지고. 저희는 솔직히 도시공사 공기업 직원으로 들어온 사람들인데, 현재 이렇게 되다 보니까 저희 존재감 자체가 지금은 아예 없다고밖에 말씀드릴 수가 없고.
똑같이 청소일을 하는데 받는 돈은 30%나 차이가 난다. 한 지자체 환경미화원들의 이야기인데요. 한쪽은 지자체에 직접 고용된 정규직, 또 한쪽은 민간 위탁된 비정규직이라서 그렇다고 합니다. 이미 환경미화 업무를 민영화해서 운영하는 타 지자체에서 현재 그 폐해가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많이 나올 때는 한 20개 이상 담을 때도 있고 100리터짜리. 업무의 효율성을 이유로 민영화했지만 돌아온 결과는 일부 민간 업체의 횡령, 유착, 비리 같은 폐해들. 미화원의 처우마저 더욱 나빠졌다고 합니다. 때문에 최근 다른 시도들은 환경미화원 민간 위탁을 철회하고 공공으로 전환하려는 추세인데요. 광주광역시 광산구의 경우 민간 위탁을 종료하고 모든 청소 업무를 일원화해 공단이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생활 폐기물 수거에 대한 민간 위탁 대행 사업비를 톤당 단가로 지급함으로 인해서 효율성이 떨어지고 이것은 또 구 재정 지출 증가로 이어졌어요.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공단으로 일원화를 결정하였고 올해 이제 11월 1일부터 이번 달 1일부터 공단이 전면 수거하게 되었습니다. 도시의 청소, 환경미화는 시민의 쾌적한 생활환경과 매우 밀접한 업무. 때문에 시민사회에서도 환경미화 사업의 공공성을 지켜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공공이라는 말은 기업처럼 이윤을 내지 않는 것을 우리가 공공이라고 합니다. 이 쓰레기를 수거하고 마지막까지 폐기하고 그다음에 음식물도 마찬가지잖아요. 이것이 그 기업이 하는 것보다는 이게 실제 시민들의 삶과 직결되기 때문에 공공이 담당을 해야 한다는 것이 옳다고 보고 있고, 이 행정이 민간에 위탁되게 되면 시민들에게는 서비스의 질도 낮아지게 되고 그리고 비용 부담도 커지게 되는 결과를 가지고 올 것이어서 저는 대전시의 청소 행정이 공공성을 유지한 채로 진행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대전시의 생활 폐기물 환경미화 업무는 1993년부터 지금까지 공공이 담당해 왔습니다. 특히 수거 지파에서 수집 운반은 물론 매립 소각까지 일원화된 체계인데요. 이런 공공의 영역 아래에서 대전시 환경미화원들은 나름 자부심으로 일했다고 합니다. 각종 안전사고는 물론 시민들이 버린 쓰레기에서 나온 각종 상해 사고 등을 일상적으로 무릅쓰고 말이죠. 저는 지금 마음속으로 좀 자부심도 있거든요, 솔직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우리가 관여를 해서 깨끗한 대전을 만드는 사람 중에 한 명이다라는 자부심도 있고, 그런데 고통받는 사람들이 가장 가까운 우리 가족이라는 그런 모습을 봤을 때 참 힘들고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위험이 상존하는 일터에서 최선을 다하는 대전시 환경미화원이자 오늘도 한 뼘 성장하는 두 아이의 아빠 김재균 씨. 대전시 환경미화원 민영화 논란에 김재균 씨의 어깨는 무겁기만 합니다. 하루빨리 이제 시나 구에서 결정을 내려서 또 마음 편하게 아이들과 행복하게 잘 살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의 신분은 자치구 대전시 환경미화원들이 민영화 저지를 위해 천막 농성을 한 지 근 석 달째. 하지만 대전시가 뚜렷한 입장을 내놓지 않자 환경미화원들은 결국 파업을 결의했습니다. 만약에 이게 해결되지 않고 갔을 때에는 정말 대전 시민 여러분들한테 죄송하지만 저희는 이 공공성, 이 민영화 저지를 위해서 행동을 할 수밖에 없다. 저희 30년 동안 정말 뒤에서 숨어서 일했습니다. 근데 이 공익성, 이 부분에서 대전 시민들이 조금만 이해해줘서 저희의 행동에 대해서 좀 불편함을 감수해 주셨으면 하는 조심스러운 좀 부탁 이렇게 좀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이게 환경미화 업무는 시민의 이 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어서 네. 이윤의 논리에 휘둘리지 않는 공공성이 아주 중요한 사업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대전시도 지난 27년 동안이나 이 생활 쓰레기 청소 업무를 대전도시공사가 위탁해 왔습니다. 수거부터 운반, 매립, 소각까지 생활 쓰레기 청소 업무를
공공이 이제 맡아온 건데요. 그러면서 이제 전국에서도 모범 사례로 꼽혀왔습니다. 남들도 잘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잘 되고 있는 시스템이 혹시나 좀 퇴행하진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작년이었나요? 이 대법원에서 이 자치단체의 환경 미화 업무에 민간 사업자도 참여할 수 있다 이런 판결이 있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대전시가 민간업체 참여를 유도하고 있는 건 아니지만요. 대법원 판례 취지에 따라서 도시공사에 더 이상 독점적으로 해줄 수 있는 게 아니고 민간업체도 참여할 수 있도록 허가를 내줄 수 있는 이런 입장이 됐거든요. 근데 이 판례가 나오고 나서 1년이라는 시간이 있었는데 그 1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대전시에서 청소행정의 공공성 유지를 위해서 노력을 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제 시민들에게 유익한 것들은 잘 돌아갈 수 있게 행정이 미리미리 이제 준비를 해야 하는 건데 네. 당장 이제 올해 말이면요. 유성구와 서구의 청소 업무 계약이 끝이 나고요. 이후 순차적으로 내년까지 대전시 5개 자치구의 계약이 모두 만료가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 각 자치단체별로 계약을 하기 때문에 대전시에서는 뭐 자신들이 관여할 그런 여지가 적다 이런 입장인 것 같습니다. 이건 뭐 상당히 소극적인 태도가 아닐까 싶네요. 1차적으로는 구청장 책임이 맞지만요. 폐기물관리법을 살펴보면 대전시에서 관여할 수 있는 권한과 책무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폐기물관리법 14조에서는 각 구에서 나오는 생활 폐기물 처리는 구청장 책임하에 두도록 하고 있지만요. 그 법 4조에서는 구청장이 그 책무를 잘할 수 있도록 광역시장이 기술적, 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결국 대전시가 이 사안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을 갖고 또 적극적으로 대처하느냐 이 부분이 좀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 취재가 진행되는 동안에 뭐 약간의 좀 변화가 있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좀 보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1월 초 파업을 예고했던 대전시 환경미화원 노동자들에게 뜻밖의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걱정이 근데 날도 추워지는데 말이야. 절차가 좀 있으니까 그거는 절차상인 것이고. 미화원들의 요구를 수용하기로 한 겁니다. 이거 참 그 문서를 말씀하셔서 여기 시에서 온 거하고 4명이 만든 문서니까 이제 저 편하게 믿어보세요. 따져보니까. 대전시의 입장은 무엇일까요? 구청이랑 시 그리고 도시공사에서 이 환경미화원들의 어떤 고용 안정 그리고 청소 행정에 대한 공공성 확보 때문에 많은 논의를 했지만 제대로 풀리지 않았는데 지금 최근 구청에서 고용 안정에 대해서 동의를 했고 그리고 시에서는 당연히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그리고 도시공사에서는 이 시와 구에서 추진하는 청소 업무의 공공성 확보 그리고 환경미화원들에 대한 어떤 고용 보장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 대전시는 5개 구와 함께 향후에도 청소 업무의 공공성을 확보하고 환경미화원의 고용 안정을 보장하겠다고 환경미화원들에게 약속했습니다. 저게 법적으로 저게 청소 업무가 자치구 고유 업무로 분장이 딱 돼 있다 보니까 전면에서 마시기가 어려운 부분이 없지 않아요. 그래서 시간이 좀 걸렸죠. 저도 온 지 얼마 안 됐지만 저희가 좀 해줄 수 있는 것들 좀 찾아보려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이 아니고 이제 구체적인 실천 대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는 저희도 믿고 좀 한번 기다려 보고요. 대전시도 그런 식으로 저희하고 이제 또다시 약속을 했으니까 이번만큼은 또 분명히 실행이 또 옮겨지리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대전시 환경미화원들은 파업 예고를 철회하고 시의 노력을 지켜보겠다는 입장. 대전시의 약속은 시민과의 약속이죠. 미화원들은 현장에서 마음 편히 일하도록 대전시의 대책을 기다립니다. 촬영 도중에 대전시의 의지를 확인하게 돼서 한편으로는 다행이라 생각하고요. 저희 대전시 환경미화원들은 다시 현장에서 시민들의 쾌적한 환경을 위해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지켜봐 주십시오. 취재 도중에 대전시와 대전시 도시공사가 이 환경미화 노동조합과 전격 합의를 했습니다. 대전시 청소행정의 공공성 확보와 환경미화원의 고용 안정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 이런 합의 내용인데 어쨌든 고무적인 진전입니다. 네. 다시 현장으로 돌아가서 열심히 일하겠다라는 이 환경미화원들의 외침에서 저는 참 감사하다는 마음이 들었고요. 사실 이분들이 파업을 예고했을 때 라디오 5시엔 대세남에서도 취재를 했었습니다. 이분들 말씀이
진심으로 좀 죄송하다. 또 시민들이 이번 한 번만큼은 이해를 해주셨으면 네. 좋겠다라고 약간 울먹이면서 네. 말씀을 하셨거든요. 또 복잡한 상황에서도 이분들이 직업의식을 가져주시는 게 정말 감사하고요. 쾌적한 거리가 이분들 땀과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대전시와 시민들이 그 점을 꼭 기억했으면 합니다. 앞으로 이 사안과 관련해서 대전시의 향후 조치 내용을 저희 시사인 대선함에서도 꾸준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민 여러분의 제보가 더 나은 우리 지역, 우리 사회를 만듭니다. 시사인 대선함 제보 메일과 전화는 항상 열려 있습니다. 전국 최초, 세종시의 자랑, 고품격 최첨단. 이렇게 화려한 수식어들과 함께 올 1월에 세종시가 도입한 전기 굴절버스가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가지 않아서 이 초반의 화려한 수식어들은 사라졌습니다. 대신 그 자리에 줄줄 새는 세금, 텅 빈 채로 지구 6바퀴와 같은 비판적인 단어들이 채워졌습니다. 어떻게 된 일일까요? 시민립보 불청객에서 살펴보겠습니다. 네, 저는 지금 세종시에 나와 있습니다. 이 친환경 스마트 시티를 지향하는 세종시에서 전기 굴절 버스를 도입했다고 하는데요. 이 지하철과 버스의 장점을 살린다. 그래가지고 버스 2대를 한 대로 연결한 그런 버스입니다. 그리고 전기로 운행하니까 배출가스가 나오지 않겠죠. 하지만 얼마 전 보도에서요, 이 전기 굴절 버스에 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이런 지적도 있었는데요. 오늘 시민립보 불청객 시간에서는 이 세종시에서 운행하고 있는 이 굴절 전기 버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엄청나게 깁니다. 예, 버스 2대가 연결된 거니까 제가 직접 길이를 한번 좀 재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줄자가 이런 원시적인 방법으로 네, 여기까지가 5m, 여기까지가 10m. 자, 길이가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네, 그렇죠. 뭐 어렵지 않아요. 후진이라든지 아니면 이게 뭐 이렇게 회전한다든지. 그렇죠. 아무래도 회전축이 저기 뒤에 있으니까 후진이 나는 건 조금 어려운데, 근데 운행하면서 모진할 일은 딱히 없습니다. 회전할 때 마주 오는 교행하는 차가 있으면은 꺾이다가 이제 위험해서 뭐 부딪힌 그렇죠. 사고도 있었고 그랬다는데 어때요? 그럴 때는? 네, 그런 상황이 충분히 발생할 수 있죠. 그런 건 좀 빨리빨리 개선을 해야. 어떻게 하면 좀 개선이 될 수 있을까요? 그런 거는 도로 폭이 좀 넓어져야 된다. 예를 들어서 그렇게만 할 수 있으면은 제일 좋은데. 아니면 지금 보면은 그 뭐지 언론저도 이제 뉴스 봤는데 이제 우회전할 때 이제 중앙선 넘는다 이게 그거 나왔잖아요. 그래서 정지선을 보시면 반대편에 정지선이 좀 뒤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차가 크게 꺾으면 이제 거기 서 있어라 이런 식으로 뭐 그런 식으로 뭐 작게는 이제 좀 개선해 나갈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실제 상황은 어떤지 제가 한번 직접 타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종 굴절버스, 네, 전기버스 지금 탑승했습니다. 출발합니다. 전기차라 그런지 상당히 조용합니다. 여기에서 그러면 어떻게 그 지금 임시 방편했다는 얘기인 거예요? 이제 우회전하면 이제 저쪽에 정지선이 조금 뒤로 물러나 있기는 해요. 저쪽에서 온 차들은 이제 이쪽에서 온 차들이 네, 정지선이 한참 뒤에 있어요. 이쪽에서 차가 올 때 그 정지를 이쪽에 하고 있으면 뒤에 걸리니까 저 뒤에서 대기를 해야 된다는 얘기인 거죠? 여기 앞에 바로 앞에서 서 있으면 돌 수가 없어요. 만약에 서 있으면 어떻게 해요? 그럼 기다렸다 가야 되는 거예요? 해달라고 그래. 먼저 바로 가든지. 여기입니다, 여기. 예, 이쪽에서 대기하는 차들. 이 중앙선을 넘는 거죠, 지금 우리가. 그러니까 정지선이 저기에 있는 거고. 네. 자, 여기 보시면요. 차량 원래 정지를 여기에서 해야 돼요. 그런데 버스가 이렇게 나오다 보면은 걸릴 수밖에 없죠. 그래서 차량 정지선을 뒤로 밀어놓은 상태입니다. 이제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저 뒤쪽에 정지선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을 겁니다. 저기에 버스가 정차해 있지 않으면은 이곳에서 회전하는 차의 뒤에
걸릴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 위험성이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지금은 출근 시간대, 퇴근 시간대가 아니라요. 아침 오전 11시 정도 됐거든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승객이 적은 시간이겠죠. 굴절버스, 네, 많은 승객을 좀 태웠으면 좋겠는데 보시다시피 지금 버스에 타신 분이 저 말고는 없습니다. 지금 밖을 보시면은 도심 지역이 아니고 외곽 지역에 아직 도시 개발이 좀 덜 돼가지고 이제 승객을 좀 태우기가 좀 어려운. 네, 그리고 제가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보시면은 일반 도로입니다. 그냥 자동차 전용 도로 같이. 그래서 버스 정거장이 이렇게 들어설 만한 곳은 아니거든요. 근데 노선에 이런 부분들이 포함이 되어 있어서 이게 좀 비효율적인 게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었는데. 세종시를 순환하는 900번 굴절버스는 전체 노선 중 상당 부분이 이렇게 개발이 안 된 부분을 포함하고 있어서 이 구간은 승객들이 거의 이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굴절버스가 도입되기 전 이 노선은 도시 순환선이 아니라 사람들이 많은 곳을 왕복하던 그런 노선이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세종시에서는 왜 이렇게 개발이 덜 된 곳까지 노선에 포함시켰을까요? 그거는 이제 전기굴절버스가 도입돼서 완전 순환을 했다기보다는 내용 다 아시겠지만 LH라든지 행복처이라든지 세종시랑 이제 MOU 맺으면서 전기굴절버스가 또 그 타이밍에 이제 맞게 들어왔던 거였죠. 특히 이제 사생활권에 계셨던 분들이 일생활권이라든지 이쪽으로 넘어가실 때 기존 그 노선을 이용하게 되면 운행 시간이 오래 걸리면서 넘어가야 되거든요. 이게 완전 순환체가 되면은 바로 일생활권에서 사생활권까지 넘어가는 게 또 금방 갈 수 있거든요. 반대로 가면 그런 이제 불편한 문제점이 있어서 그거를 개선하고자 했던 거였고. 그리고 버스 주행 거리가 짧아 두세 번 정도 순환한 뒤 충전을 위해 차고지로 다시 들어와야 하기 때문에 버스를 타고 가다가 중간에 내려서 갈아타야 하는 불편함도 있다고 합니다. 가다가 중간에 저기서 내리잖아요. 그것 때문에 안 좋아요. 저기 차고지 터미널에서 이 충전하러 가는 것 때문에? 네, 참 그것 때문에 안 좋아요. 이처럼 뜻하지 않은 환승을 해야 하고 또 개발도 안 돼서 승객이 타지도 않는 구간이나 시간대에 승객을 많이 태울 수 있다고 자랑하고 있는 굴절버스를 투입하는 걸 과연 합리적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그 순환행과 터미널 행에 대해서 그 차량 내부에 이제 그 표시도 하는 것도 있고 홈페이지라든지 시간표를 표시해가지고 공지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시민분들이 좀 알 수 있게 저희가 이제 그런 개선 사항도 계속 진행을 했었다. 문제는 또 있었습니다. 현재 이 전기 굴절버스 4대를 도입해 운영 중인 세종시. 그런데 이 버스를 충전할 수 있는 충전소가 차고지 한 곳에만 있습니다. 그래서 차고지에서부터 첫 정거장인 오송역까지 22km를 승객 없이 빈 차로 가야만 한다고 합니다. 그런 다음 정해진 노선을 32km가량을 운행한 뒤 다시 승객 없이 빈 차로 22km를 운행해 차고지로 되돌아옵니다. 그러니까 이 버스는 한 번 운행을 할 때마다 44km를 승객 없이 빈 차로 운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약 35분 정도의 이제 주행을 마치고 순환선 타고 내렸습니다. 저희 아까 처음에 출발했던 곳인데요. 이 차는 저희가 완전 충전해가지고 탔던 버스였기 때문에 한 2바퀴 정도를 더 돌 수 있대요. 하지만 이제 충전량이 얼마 안 남아가지고 차고지에 다시 충전을 와야 될 때에는 버스가 멈추게 되죠. 여기에서 차고지로 들어가야 되니까. 그렇게 되다 보면은 타고 가셔야 될 승객 중에서는 어쩔 수 없이 내려야 되는, 그래서 갈아타야 되는 그런 불편을 호소하시는 승객도 만나봤습니다. 충전소가 그 차고지에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공차로 갈 수밖에 없는 구조인 거잖아요. 충분히 인식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개선하고자 좀 관계기관에게 좀 충분히 어필을 하고 있는 중이고 그게 지금 협의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세종시 전기 굴절버스 그러니까 현재 도로 상황하고는 전혀 맞지 않다 이런 얘기잖아요. 네, 세종시는 도시계획을 세울 때부터 도로를 좁게 설계를 했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바로 대중교통 이용을 장려하겠다. 예. 대중교통 분담률을 높이겠다는 거죠. 그런데 뭐 효용성, 편리함, 효율성이 이렇게 떨어지는 굴절버스의 도입은 뭔가 좀 앞뒤가 잘 맞지 않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게 전기 충전소가 단 한 곳뿐이라는 것인데요. 운행 도중에 타고 가던 승객들이 내려서 다른 버스를 갈아타야 된다는 점이 너무 불편할 것 같고요. 말도 안 되죠. 네. 애초에 그렇게밖에 설계가 되지 않았다는 게 좀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고요. 이게 복불복 아닌가요? 타다가
언제 충전이 안 돼서 내리게 될지를 이렇게 모르는 경우가 되잖아요. 세종 시민들은 버스 탈 때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이 버스 몇 %인가요? 아니, 완충됐나요? 물어봐야 되는 거죠. 예. 그 사실 이제 대중교통은 시민의 발이라고 하잖아요. 그만큼 편의성이 중요한데 이렇게 되면 여러 가지 불편을 가중시킬 수밖에 없는 사안이라서 좀 개선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세종시가 이 굴절버스를 8대를 더 도입한다. 그래서 이건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저는 그 버스 가격을 듣고도 굉장히 놀랐는데요. 버스 보통 전기버스 가격이 한 대에 3억 원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게 2개가 붙어 있으면 6억 원 정도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네. 그게 아니고요. 이 전기 굴절버스는 한 대가 9억 3천만 원이나 한다고 해요. 그런데 정말 이게 비싼데 효율적으로 이용이 돼야 될 텐데 지금 노선의 효율성 문제도 나오고 있고 가뜩이나 도로 폭도 좁은데 8대를 동시에 다시 도입한다는 것이 효율적으로 운영이 돼야 될 텐데 이런 걱정이 되네요. 이게 8대면 한 70억 원의 큰 돈은 더 쓰게 되는 건데 정말 맞지 않는 이런 정책입니다. 그러니까 이거야말로 뭔가 친환경 도시 이미지만을 위한 이런 보여주기식 행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전형적인 전시 행정이다. 그렇습니다. 예. 근데 저희가 한번 또 짚어봐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이 전기 굴절버스가 과연 친환경적인가? 이에 대한 다른 의견도 있어서요. 화면을 보고 다시 얘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세종시에서는 도입 초기라 여러 시행착오가 있긴 하지만 친환경적이기 때문에 상당 구간의 거리를 승격 없이 운행하고 있어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런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요. 세종시는 지금 친환경 도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거에 걸맞게 전기 굴절 버스는 이제 운행 중에는 탄소 배출이 전혀 없는 상황이어서 이제 저희가 그거를 운행하게 됐던 거고 친환경적인 요소를 많이 가미시켜 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낮에도 그거를 또 투입을 하게 된 거죠. 그렇다면 이 전기버스 과연 친환경적이기만 할까요? 전기 자동차가 배기가스를 배출하지 않는 것은 맞습니다만은 실제로 미세먼지 배출 차원에서는 전기 자동차가 그렇게 유리하지 않습니다. 전기 자동차가 내뿜는 미세먼지 중에 90% 정도는 배기가스가 아니라 타이어라든가 브레이크, 그다음에 도로 먼지 재비산으로 인해서 발생하기 때문에 사실상 전기차하고 미세먼지하고는 크게 이제 관련이 없고요. 지금 현재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가 화력 발전이 약 한 60% 되고요. 거기에 석탄 화력 발전이 약 한 40% 정도 되기 때문에 일반 디젤 차량, 전기 차량, 온실가스 배출 면에서는 큰 차이가 없고요. 지금 우리나라 전력 구조를 감안했을 때 1kW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890g 정도 이산화탄소를 배출을 하거든요. 근데 1kW로 보통 한 5km에서 6km 정도를 가기 때문에 전기차가 감안을 해보면 1km당 약 한 160g 정도의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게 현재의 전기차거든요. 그런데 지금 시중에 나와 있는 유럽의 이제 유로 6를 반영한 승용차들을 보면 약 110g에서 120g 정도를 킬로미터당 이제 배출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전기차의 온실가스 발생량이 더 많은 것은 현재까지 사실입니다. LH가 광역교통 같은 것들을 이제 지원해주고 그러거든요. 기반 시설 비용으로 2017년도에 행복청, LH, 세종시 이렇게 셋이서 같이 협약을 맺어서 그걸 근거로 우리는 지원하는 거 외에 기본적인 결정 자체는 그 세종시에서. 네, 세종시의 전기 굴절 버스는 LH로부터 약 180억 원의 예산을 지원받아 작년에 4대 그리고 올해 8대에서 총 12대가 도입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보셨듯이 일부 노선에서는요 승객들이 많이 이용을 하지 않고 있었고요. 차고지에서부터 기점까지 거리가 상당히 멀어서 이게 좀 비효율적이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었습니다. 아울러 친환경을 지향하면서 실질적으로는 승객을 거의 태우지 않은 구간이 상당수가 되기 때문에 오히려 환경을 오염시키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좋은 취지로 도입된 만큼 그 취지가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이제는 정책 당국자들이 인프라 구축에 조금 더 신경 써야 되지 않을까요? 전기 굴절버스를 도입했다고 해서 이 친환경이다 이렇게 내세울 것이 아니라 전기를 공급하는 에너지원이 과연 어디에서 오느냐 이런 부분도 꼼꼼하게 우리 사회가 짚어봐야 할 부분이다 이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세종시가 얼마 전에 이 굴절버스 추가 도입에 따라서 새로운 정류장도 설치하겠다 밝혔는데요. 냉온열 의자와 응급장비 등을 갖춘 정말 최신식
정류장이다 홍보를 했습니다. 뭐 좋죠. 좋은데 하지만 이제 특히 행정에서는 이렇게 우선순위라는 게 있는 거잖아요. 기본이 무엇인지를 행정이 먼저 더 고민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네요. 예, 세종시의 교통정책 저희도 지속적으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시사인 대세남 함께하고 계십니다. 한 주간의 대전, 세종, 충남 뉴스를 하나의 숫자, 사진, 공간으로 들여다보는 대세남 줌인. 자, 첫 번째 2주의 공간입니다. 자, 학교 사진인데요. 바로 건양대학교입니다. 예. 장학금 몰아주기라는 단어와 함께 지역에서 정말 핫하게 떠올랐던 건양대학교. 한 학생에게 뭐 장학금을 더 주는 새로운 장학 제도라면 물론 좋았겠지만 그게 아니라 이 대학의 한 교수가요. 본인의 딸과 조카에게 수년 동안 이 외부 장학금을 몰아줬다는 의혹이 제기가 된 겁니다. 특혜성 장학금이다 이런 얘기군요. 네. 예. 무엇보다 공정해야 되는 게 장학금 아닌가요? 모든 학생들이 받고 싶어 하고요. 저도 학교 다닐 때 장학금 받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한 기억이 나는데요. 예. 도대체 이번에는 횟수나 금액이 어느 정도였길래 몰아주기다 이런 말이 나오게 된 건가요? 일단 의대를 다닌 이 교수 본인의 딸은요. 입학부터 졸업까지 6년 동안 무려 9차례에 걸쳐서 1,000만 원, 1,000만 원의 교외 장학금을 받았습니다. 예. 그리고 이 교수의 조카는 4년 동안 5차례 모두 800만 원을 받았습니다. 이게 보통의 경우, 그러니까 일반적인 학생의 경우에는 한 번, 아니 2번도 받기가 어려운 그런 외부 장학금인데 이렇게 예. 큰 돈을 받은 거죠. 근데 더 이 논란이 가중될 수밖에 없는 것이 장학금 중 일부가 이 사고로 숨진 한 졸업생의 유가족이 그러니까 가난한 후배들을 위해서 써달라 이렇게 맡긴 장학기금이라고 하는데 이걸 그러니까 자기 딸하고 자기 조카에게 몰아줬다 이런 얘기지요. 네. 17년 전에 안타깝게도 사고로 딸을 떠나보낸 부모가 딸의 이제 미리 마련해뒀던 결혼 준비금이라든지 또 보험금들 모아서 학교에 기탁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소식을 유가족들이 전해 들었을 때 얼마나 정말 마음이 아팠을까요? 예. 네. 자, 2주의 공간 건양대학교였습니다. 자, 다음은 2주의 물건입니다. 바로 주행 중에 덜덜덜덜 소리를 내면서 멈춰버린 자동차입니다. 이건 앰뷸런스 아닌가요? 네, 심지어 환자를 이송하던 도중에 도로 한복판에서 시동이 꺼져버린 구급차도 있었습니다. 왜 그랬느냐? 모두 가짜 경유 때문이었는데요. 충남 공주와 논산의 2개 주유소에서 팔린 가짜 경유로 인한 피해가 계속해서 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피해를 지금 보고 있다 이렇게 보도가 되고 있던데 네. 현재까지 파악된 피해 규모는 어느 정도나 됩니까? 그러니까 보도가 나오면서 신고가 더 늘었어요. 건수가 뭐 무려 100건이 넘었고요. 피해액은 뭐 건당 적게는 한 100만 원, 수백만 원 정도에서 많게는 1억 원이 넘는 경우도 있어서 피해 액수 역시 매우 큽니다. 공주경찰서에서는 해당 주유소 사업자 대표와 관계자 2명을 검거를 했습니다. 현재 조사 중에 있습니다. 예. 이번 가짜 경유는 지금까지 적발되었던 경유하고는 다른 유형이라고 들었는데요. 그러니까 보통 가짜 석유라고 하면 이제 정상적인 경유에 등유를 이제 섞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경유에 폐유, 그러니까 뭐랄까요, 기름 찌꺼기 같은 것을 섞은 것으로 일단 추정이 된다고 합니다. 예. 갈수록 뭐 제조법과 또 유통 과정의 다변화, 또 지능적으로 바뀌고 있어서 석유에 대한 유통 감시 체계를 더욱 강화해야겠고요. 이렇게 좀 피해가 크지 않습니까? 좀 책임자 처벌도 강력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 문제가 단순히 자동차의 고장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주행 중에 시동이 멈춘다면 교통사고로도 자칫 이어질 큰 수 사고로 있는 이어질 수 그렇죠. 있죠. 안전의 문제까지도 이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철저한 관할 이 감독기관에 조치가 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특히 이제 피해자들이 점점 늘고 있어서 피해 보상과 관련한 한국석유관리원이죠. 네. 예, 해당 기관 그리고 지자체에서도 책임 있는 자세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방송을 탄 기자들, 방탄 기자단의 거침없는 시사 토크, 시사 두루치기 시작합니다. CBS 신서우 기자, 중도일보 임병환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정말 많은 시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그런 소식이 있었습니다. 필기시험 1등을 밀어내고 시의원의 아들을 뽑았다는 채용 비리 의혹인데 이게 자세히 어떤 거였나요? 네, 그 세종도시교통공사 이야기죠. 조치원에 있는 공용터미널에서 버스 입출차를 도울 공무직 직원을 뽑는 채용 공고가 지난 6월에 있었습니다. 공무직 직원이라고 하면 공무원법을 적용받는 일반 공무원은 아니지만 정년이 보장되는 2014년까지는 무기계약직이라 불리었는데요. 예. 업무는 이른 새벽에 버스 기사님들에게 열쇠를 건네거나 음주운전이 있으면 안 되니까 음주단속을 하고 아니면 운행을 마친 버스에서 요금통을 꺼내서 본사로 가져와서 운반하는 그런 업무를 하는 일입니다. 네. 당시 11명이 시험에 응시해서 최종 면접에는 지금 5명이 합격을 했고요. 여기에 지금 논란처럼 시의원의 아들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예. 근데 이 면접 대상자 5명에는 이미 대평동의 또 다른 차고지에서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직원이 이곳을 응시를 했는데요. 이분은 A씨라고 부를게요. 네. 이분은 인성검사에서 1등을 했었기 때문에 예. 면접까지 가면 합격에 가장 가까운 분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분은 현재 그 신분은 그럼 비정규직입니까? 6개월 후면 정규직으로 전환될 수 있는데 그래서 이분이 이제 면접에 참여하기 앞서 도시교통공사 임원들이 이분을 만나서 면접 참여를 만류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했고 결국 이분은 면접을 참여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시의원의 아들이 1등으로 합격하는 일이 발생해서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겁니다. 대체 그 시의원은 누군가요? 예, 김원식 세종시 의원입니다. 예, 이 문제는 지난 국감에서 국민의힘 김용판 의원이 문제 제기를 하면서 불거진 문제인데요. 말씀하신 대로 1등이 아닌 차점자가 어떤 경력이나 자격증이 좀 뒤떨어지는데도 불구하고 1등으로 최종 합격하면서 비리 의혹이 제기가 됐습니다. 예. 근데 이제 1등을 한 후보자가 면접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 과정에서 공사 측의 부당한 뭐 개입이나 압력이 있었느냐 이 부분이 중요하잖아요. 공사 측 임원 2명이 면접을 앞둔 A씨를 직접 만나서 만류한 정황을 인정을 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에 대해서는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죠. A씨가 거주하고 있는 곳이 아름동이고 근무지가 대평동이니까 비교적 가까운데 굳이 먼 조치원까지 가서 일을 또 할 필요가 있겠느냐 이런 부분이고요. 또 이제 대평동에서 계속 근무를 하고 있더라도 내년 1월이면 정규직으로 전환되니 뭐 이런 상황을 설명을 했다는 겁니다. 지원자를 직접 만나서 면접을 보지 말라 이렇게 말하는 경우는 뭐 흔치 않은 경우지 그분의 말씀으로는 자기가 사정을 했다고 하죠. 그냥 차라리 여기에 있으면서 정규직을 전환하는 게 낫다라고 오히려 부탁을 고위직이 사정을 했다. 뭐 말씀으로는 무릎 꿇고 설명을 하고 싶었다라는 말씀으로 여기서 근무할 것이냐 저기서 근무할 것이냐 이런 거를 자기가 결정하고 자기 책임하에 뭐 거리가 얼마만큼 되든 정규직으로 전환이 언제 되든 본인 책임하에 결정한 사안인데 윗선에서 소위 면접을 보지 말라 그러니까요. 이렇게 할 권한은 없을 것 같고요. 예. 또 이게 공정성 측면에서 분명히 문제가 불거질 수 있는 사안으로 보이는데 이거는 좀 이해하기가 어렵네요. 그러니까 이게 채용 실무자도 아니고 고위직이 이렇게까지 친절하게 상세하게 했다. 뭔가 좀 구리지 않나요? 지원자는 압력으로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러면 최종 합격한 그 의원님의 아들은 어떻게 됐나요? 참 아이러니합니다. 그 최종 합격했으면 잘 다니면 좋은데 출근하는 첫날 임용 포기서를 냅니다. 더 이상 나는 입사를 해서 회사를 다니지 않겠다라는 임용 포기를 해서요. 임용 포기가 혹시 뭐 이런 논란 때문이라고 뭐 밝혀진 것이 있나요? 교통공사의 해명은 이렇습니다. 그 오리엔테이션에 가서 이 합격자가 오리엔테이션에 가서 들었더니 업무량이 생각보다 많고 나는 운전이 아직은 좀 미숙하니 아직은 들어갈 수는 없을 것 같다. 그래서 교육은 다 마치고요. 예, 그래서 이제 출근을 하지 못하겠다라는 것이 이제 그 합격자의 교통공사가 내놓은 해명인데 이것이 또 그 과정에서 또 어떤 이야기가 있었던 것이 아니냐라는 또 의혹을 또 낳고 있습니다. 해명을 할수록 의혹이 더 커지는 그런 상황이군요. 예,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이 논란이 되고 있는 김원식 의원이 비단 이 건 말고도 다른 건들이 또 뭐 특혜 의혹 뭐 이런 것들이 있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그 부인 명의로 소유하고 있는 농업용 창고를 주거용으로 불법 전용한 의혹이 있고요. 그리고 그 농업 창고까지 가는 길을 이제 도로를 포장했는데 그것을 세종시 예산으로 만들어서 그것도 특혜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예, 그것도 있고요. 또 있어요? 예, 조치원의 개발이 예정된 지구에 토지를 매입을 했는데 그 토지가 땅값이 상승하면서 시세 차익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의원 활동을 하면서 개발 정보를 미리 알고
그것을 매입을 한 것이 아니냐는 부동산 투기 의혹도 받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조금 더 우리가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 게 의원들 말씀하셨다시피 의원들도 문제이지만 이 의회와 민주당의 어떤 그런 부분 상황 인식도 좀 우리가 좀 짚어볼 필요가 있는데 김원식 의원은 윤리위원회 회부가 되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이유인데 이 뭐 제가 볼 때는 뭐 무죄 추정의 원칙을 적용한 것 같긴 한데 그 무죄 추정의 원칙이 우리 변호사님도 계시지만 법정에서는 통용이 되겠지만 정치에서는 통용이 될 수가 없는 부분인 것이잖아요. 비리가 의혹이 불거졌다고 해서 그 의혹만 가지고 특정인을 징계를 한다든지 할 수는 없지요. 하지만 최소한 의회라면 그 분을 그 당사자를 불러서 그분의 그 해명을 듣고 그 해명이 상식적으로 납득할 만한지 용인할 수 있는 범위에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판단을 해야죠. 그 판단을 해서 그거에 맞춰서 이분이 계속해서 의정 활동을 할 수 있을지 아니면 우리가 어떤 징계를 해야 될지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그것을 판단을 내렸어야 되는데 법 뒤에 그냥 숨은 것이 아닌가 이런 상황 인식이 굉장히 좀 잘못됐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의원들이 지켜야 될 건 동료 의원이 아니라 그런 어떤 정치에 대한 신뢰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좀 드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이 정치인들의 좀 각성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 주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대전에 홈플러스가 있는데 이 홈플러스 폐점 매각을 두고서 여러 논란이 있습니다. 뭐 기업 측은 뭐 정상적인 경영 활동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이로 인해서 마트 노동자들도 여기에 입점해 있는 자영업자들 상당히 지금 피해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현재 상황을 좀 정리를 먼저 좀 해볼까요? 일단 매각과 관련된 사실관계부터 좀 정확히 확인을 해야 되는데요. 저희가 친숙하게 여기는 홈플러스는 사실은 사모펀드 MBK 파트너스가 지주사입니다. 투자금을 모아서 주식이나 저평가된 기업에 투자를 하고 수익을 올려서 투자자들에게 배당하는 게 사모펀드의 원리거든요. MBK 파트너스는 2015년도에 7조 2천억 원의 홈플러스를 매입을 했습니다. 이때 매입 대금 중 4조 3천억 원을 국내 금융사로부터 대출을 통해서 조달을 했는데요. 이렇게 대출이 이루어졌다는 것은 부동산 가치를 좀 높게 평가했다는 부분을 이해할 수 있고요. 그럼 현재 지금 경기도 안산과 대구 그리고 대전에서 주요 지점을 매각을 해서 현금 자산을 확보해서 안정을 취하겠다라는 게 지금 홈플러스의 공식적인 입장입니다. 투기성 자본의 전형적인 행태죠. 미루어 짐작을 해보면 홈플러스가 입지해 있는 위치를 우리가 보면 굉장히 중심 지구에 부지도 굉장히 넓잖아요. 지금 전국적으로 대전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부동산이 광풍이잖아요. 특히 대전은 전국 최고의 상승률을 이제 기록하고 있고요. 이 부동산 업자들이 봤을 때는 굉장히 매력적인 도시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지금 매각이 진행되고 있는 그 주요 대전 탐방과 둔산을 포함한 주요 지점들이 적자 점포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흑자 점포인데 그 흑자 점포를 굳이 팔고 매각하고 그것을 부동산으로 수익을 창출하려고 하고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의 목소리들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렇게 되면 여기에서 이제 근무하고 계신 마트 노동자들 그리고 또 입점해 있는 자영업자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분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탐방점은 300여 명, 그리고 둔산점 한 500여 명 정도가 지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800여 명 정도가 여기서 일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번에 좀 특이한 점은 그동안 홈플러스의 그동안의 그 행보는 이것을 매각하고 나서도 재임대 방식으로 해서 영업을 유지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이번 것은 폐업을 전제로 한 매각이어서 이 매각이 이루어지면 여기는 문을 닫고 끝납니다. 이분들을 모두 주변 점포에 분산해서 고용을 좀 이어가겠다라는 게 지금 홈플러스의 설명인데요. 이 인력을 종전의 업무 환경과 같은 수준으로 유지하면서 다른 점포에서 수용할 수 있을지 말 그대로 100% 고용 승계가 이루어질 수 있을지. 이런 상황이면은 근로자들 입장에서는 또 입점 점포들도 그렇고 불안하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둔산점하고 탐방점은 거리가 가까운데 한 군데만 없어져도 다른 군데에서 조금 흡수가 가능할 텐데 그렇지 않고 둔산 탐방 다 없어지면 가까운 데는 유성에 있나요? 그렇게 되면 거기로 다 흡수된다. 이것도 어려울 것 같고요. 그 많은 분들이 갈 데가 없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또 점포가 유지되면서 영업량도 되는 그런 경우가 아니기 때문에 고용승계 약속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게 법적으로 얼마만큼 효력을 가지느냐 이것도 문제가 될 것 같고요. 최 변호사님 이런 사례를 많이 접하실 텐데 이럴 경우에 고용승계가 제대로 됩니까? 저도 좀 당황스러운 게 영업양도가 되지 않는 경우인데 고용승계가 어떻게 보장될 수 있겠느냐. 이건 폐점하는 거잖아요. 네, 저도 머릿속이 조금 어지럽네요. 알겠습니다. 근데 이게 단순히 그
기업과 노동자의 문제로만 치부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이거 분명히 자치단체의 역할도 분명히 중요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안산시 같은 경우에는 요 일반 상업지구에 그 홈플러스가 있어서 용적률이 1,100%였습니다. 근데 최근에 의회에서 그 조례안을 개정을 했는데 400%를 용적률을 대폭 강화를 했습니다. 낮췄습니다. 다시 얘기해서 건물을 지어서 분양을 해서 수익을 얻어야 되는 어떤 우리 사모펀드 입장에서 용적률이 대폭 낮아졌기 때문에 그걸로 인해서 얻을 수 있는 수익도 굉장히 악화됐던 것이죠. 안산시가 이제 행정이 이제 개입을 한 경우가 되는 건데 그럼 반응은 어떤가요? 일단 안산시의 사례에 대해서도 좀 갈등, 논란이 좀 있을 수 있다고 저도 보고 있습니다. 이런 하향 조치가 행정적으로 좀 정당한 것이냐, 나중에 행정소송에 갔을 때 과연 이게 합리적으로 이해될 수 있느냐 하는 부분이 좀 논란이 있을 수 있고요. 사실 용적률로 시가 조정한다는 것 굉장히 좀 적극적인 행정이지만 조심스러울 부분도 있어 보입니다. 바로 지금 임 기자가 얘기했던 이 지점이 굉장히 고민이 되는 지점이거든요. 먹튀 자본과 관련돼서 이걸 규제할 수 있는 법이 국내에 없습니다. 지금까지 그래서 계속해서 이런 논란이 반복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이거를 규제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걸 규제하는 순간 이것은 또 다른 논란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대전시의 역할이 중요한 것인데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지금 우리가 두 곳은 탐방점과 둔산점은 용적률이 1,300%이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조정을 하느냐에 따라서 대전시가 어떻게 조정하느냐에 따라서 이 매각에도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렇게 보여지고. 이 부분은 향후 진행 과정을 지켜보면서 저희가 또 같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두 분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좋은 게 좋은 거다. 부정직한 관행. 뭔가 석연치 않은 일들을 적당히 무마할 때 쓰는 말이죠. 딸에게 장학금을 몰아준 대학 교수, 가짜 기름을 만들어 팔아온 주유소 사장, 또 시의원의 자녀를 채용하려 했던 임직원들. 그들도 좋은 게 좋은 거라면서 스스로 양심의 눈을 가렸을 겁니다. 과연 누구를 위해 좋은 것인지, 그 좋은 것이 다른 사람의 권리와 기회를 빼앗고 있다는 것을 그들은 정말 몰랐는지. 시사인 대사람은 항상 질문을 던지며 비판적인 눈으로 세상을 보고 있습니다.